거부권 정국이 장기화 모드로 돌아선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쏠려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정국이 아니라 유승민 거취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와 여야의 움직임, 이도하 전 새누리당 의원,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의원님,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 긴급최고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근데 오늘 연석회의에서는 비박계 의원들이 역공을 펼쳤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제 최고위원 지금 구성은 친박이 그래도 좀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는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모임, 그 당직자들의 모임인데요. 4선 이상 의원들의 모임의 구성을 보면 비박계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그냥 보통 평의원, 그 평의원들의 비율도 그렇거든요. 비박계 의원들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비박계 의원들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발언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기 회의에 이제 친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과 서청원 최고위원도 불참하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거는 뭐 제가 해명을 좀 하자면 그 최고위원들은 항상 최고위원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진 연석회의는 발언 그 참석을 좀 안 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 관례적으로요? 관례적으로라기보단 보통 참석을 뭐 본인 일정이 있으면 참석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 사안 때문에 참석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하긴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진들 중에 뭐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정병국 의원 이런 분들은 사실 비박계로 분류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승민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이 기회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발언을 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비박계 의원들의 그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고 기자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추측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뭐 사실 김무성 당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오늘 했었죠. 근데 이 비공개 회의를 한 거는 정쟁으로 어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모두 다 여당이 유승민 의원만 보는 원내대표만 보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쟁으로 어떤 프레임이 이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안 좋은 분열과 갈등상을 보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지 오늘 비박계 중진 의원들의 발언만으로도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결국에는 그 중진회의고 의원총회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회의고 간에 결국에 친박 대 비박의 그 정쟁에 자기 논리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간 저는 특히 비박 중진들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이 형국에 7월 6일 전까지는 좀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비박은 본인들이 원했던 원하지 않든지 간에 친박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박이 약간 이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판정을 내리자면은 승기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박은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비박의 승리 아니에요? 일테면은 현재까지는 굳이 따지자면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고 다시 친박을 자극하고 대통령을 자극한다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그런 그 계속 그 유승민 대표 지키는 활동은 그 언행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박들이 유승민 대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는 게 뭡니까? 종착점은 대통령의 탈당이에요. 그러고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저는 좀 임해야 된다. 당내 권력 갈등이라도 그런 점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정현 최고위원, 서청원 최고위원 두 최고께서 이제 참석을 안 한 걸 놓고 예를 들어서 친박계의 무언의 압박이냐 아니면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이냐 이런 좀 분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제 친박 쪽에서는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최고위원들 사이에는 합의가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선 비박계가 다수니까 여기에선 정쟁이 벌어져도 논란이 벌어져도 비박계 의원들의 발언 횟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석 안 한 거라고 보는 기자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보통 참석 안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불참하신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제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시간을 좀 주자라는 게 친박 의원들의 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일정 부분 보이신 게 있지만 당청 관계 복원이 될까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사실 그 원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인연이 다 있거든요. 친박계 최고위원들이든 친박계 그냥 평의원들이든 그렇기 때문에 매몰차게 돌아서서 바로 면전에서 당신 뭐 오늘 나가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고 명예로운 퇴진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게 법적인 절차나 뭐 당원 당규를 따지자면 이 절차가 어떤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결심을 해주는 게 좋고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친박계 의원들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건 기정사실화, 퇴진은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퇴로를 만들어주는 그리고 시간을 좀 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될지는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퇴로를 지금 열어놓은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표실에서 나가면서 기자들에게 압박 뭐 그런 거 없다,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게 버티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는 그 원동력이라 할까요? 그 에너지는 결국에 7월에 그 해야 될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방패막이로 삼아서 에너지 삼아서 지금 버티는 거고 또 당내 권력 지형상에는 비박계 그 의원들이 결국에는 그 대표직 유지를 갖다 계속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어느 시점까지는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냥 삼선 되신 분도 아니고 역량이 상당히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의 거치에 대한 로드맵을 정해놓고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에서는 6일 날 이제 다음 오는 6일 날 국회법 개정안 재상정된 처리 결과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출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친박이나 이제 당의 원로들은 그런 부분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봉합이 되고 왜냐하면 이 갈등이 깊어질수록 시간을 끌수록 유승민 원내대표나 아마 비박 쪽에서는 시간이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갈등이 길어질수록 또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그 당청 관계가 갈등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여당 지지층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빠른 시점 내에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게 보통 이제 국회법 같은 거 이런 걸 어떤 법안을 통과했는데 그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이 되지 않거나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협상을 담당했던 원내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과거에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명예로운 퇴진이 되지 않겠냐,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여야 협상을 담당했던 원내대표가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퇴로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나 다른 쪽에서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네. 추경이 이제 20일 이전에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7월 국회를 원포인트 국회를 하면서 그것까진 처리하고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퇴를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6일이냐 아니면 추경이냐 이 정도에 갖고 친박 쪽에서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당이 빨리 봉합되길 바라는 사람들 쪽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6일 날 정도 국회법 재의결 상황을 보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원내대표라는 직책은 이게 국회 내에서의 협상 과정이 원만하게 되면은 이 보장된 임기가 그 임기 내내 제시를 받고 가는 거고 원만하게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이한구 원내대표 시절에도 결국에 야당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잘 결렬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거취를 표명했었죠. 바로 해서 그날 제시를 받았고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요구를 해온 상황 속에서는 어찌 됐건 간에 동의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 원내대표가 이 번복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 100을 지든 10을 지든 져야 될 상황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7월 6일 날 만약에 이게 그 표결 불참으로 인해서 자동 보류가 되든 아니면 표결에 들어가서 무슨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이 유승민 원내대표는 책임져야 될 그 시점이죠. 만약에 7월 6일 날 그게 그 상정돼서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이게 과연 명예로운 퇴진이냐.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이게 뭐가 명예로운 거냐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사실 대통령과 그 여당의 관계, 이제 대통령이 속한 당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당과의 관계는 현실적으로 그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특히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달리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를 도와주는 그런 파트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런 부분에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국정 철학, 우리 국정 기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 소신이 다르다. 원내대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실 계속 끝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고집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네. 지금 반환점이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 차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측근들한테는 그런 시점을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인지도도 아주 높였죠. 벌써 뭐 여권 내에 잠룡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뭐 호감도나 지지도는 모르겠지만 인지도는 뭐 아주 올라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대통령과 너무 계속해서 갈등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 인지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지지도나 호감도는 그렇게 계속 동반 상승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어떤 인간적인 신뢰관계, 지금까지의 어떤 히스토리를 봐도 네. 일정 부분은 그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장기적인 시점을 봐서도 맞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지역 기반이 뭐 옮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TK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3선을 했고 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구 경북 지역은 대통령에 대한 정서가 또 남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되지 아니냐. 않았나 싶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속된 표현으로 네. 정말 이 자판에서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면 이 정도만 해도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말 거둘 만큼 다 거뒀다. 그리고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은 결국에 과유불급이 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얻을 만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어떤 도약하기 위해서 다음 판을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네. 상당히 그 거취를 결정하는데 그 이완구 총리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여백을 남기고 떠나는 그 여백은 본인의 정치적 미래죠. 그렇게 원만하게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 좋을 텐데 유승민 원내대표 일각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추경 예산 처리까지 다 더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7월 중하순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전국의 국회에서 다시 청와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무성 당대표의 그 중재력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당대표가 오늘도 사실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아예 비공개로 하는 건 참 이례적이고 그 김무성 대표의 성격하고도 맞지 않거든요. 저도 뭐 원내대표로 계실 때 부대표로 모셔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자분들하고도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당내 소통이라든가 뭐 다른 이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당내 민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유롭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인데 이렇게 당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뭐 인터뷰도 조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런 부분은 당내의 갈등과 분열의 혼란상이 없도록 이런 네. 부분이 빨리 이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순망치안이라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라지고 나면 김무성 대표가 어려울 수도 있다. 총선까지 네.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못 마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YS한테 정치를 배운 분이어서 국가 원수에 대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면이 강해서 그 국가 원수의 권위, 존중 이런 면이 남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여당의 네. 역할, 보수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이 깊기 때문에요. 아마 유승민 원내대표를 아끼는 마음도 강하지만 그 뭐 만약 차차기를 본다 아니면 정치적 미래, 여백을 생각한다면 지금쯤 일정 부분에서 양보를 해야 된다. 양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를 아마 끊임없이 네. 설득을 하고 비박계 의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면서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청와대까지 공이 넘어가는 넘어가지 상황을 않도록, 방치하지는 예.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위치에서 정말 청와대와 유승민 대표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저는 또 한 분 서청원 최고위원이라고 네.
가깝습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가깝습니까? 유승민 대표하고. 이거 저번에 작년 7.14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하자고 서청원 최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청원 최고위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은 또 얼마나 사선을 넘어서 친박 공천 학살의 주역 아닙니까? 결국에. 그래서 그 상황, 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서청원 최고위원도 김무성 대표 못지않게 유승민 그 원내대표를 상당히 많이 설득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청와대에 다시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서청원 최고위원의 그 노력도 좀 어떤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또 정치권 여당 내부에서는 이게 뭐 권력투쟁 아니다, 공천권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놓고 싸우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당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늘도 저는 사실 점심 때 이제 전현직 의원들하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천권을 누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이제 이게 공천권 갈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건 전통적으로 이제 그 여당하고 그 청와대 사이에 그 공천을 두고 대통령 임기 중에 총선이 있으면 청와대가 아니면 당이 주도권을 가지느냐 이런 전통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하셨던 만큼 그 본인의 그 4대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그 국무회의 발언이 유승민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을 에게도 동시에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동시에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국민들한테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정 운영의 그 추동력을 가지겠다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겠다 이런 거 의사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사가 확실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영향력이 있어야 입법 과정이 뒷받침돼야 내 성과가 내가 원하는 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메시지는 있었겠지만 공천권에 대해서는 뭐 주도적으로 내가 뭐 맥석을 공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지금 뭐 올해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상황에서 또 내년 총선까지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학살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좀 달리 생각하는 게 그래도 결국에 20대 총선의 공천권의 영향력 부분하고는 연결돼 있다.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지 않고 그 발언을 하셨더라도 이게 결국에 대통령의 그 발언의 초도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데 여야 정치권이 너무 발목을 잡더라. 근데 야당은 야당이라고 치지만은 도대체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고 야당에 질질 끌려가는데 그러면 그 원내 지도부는 뭐 했으며 비박은 뭐 했으며 도대체 친박은 뭐 했느냐.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좀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필요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일하려고 하고 그 미래를 생각하는 대통령의 어떤 애국심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레임덕을 방지하고 남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국회 구성원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년에 총선에 대한 공천권의 영향력과 저는 연결돼 있다. 예. 또 하나 저희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메르스 추경 예산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당정 간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또 여야 관계도 예사롭지 않은데 이 부분 원만히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추경의 방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야당도 방향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와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예결특위 간사가 선임이 됐죠. 이제 오늘 그죠? 그래서 여당의 간사가 김성태 의원인데요. 그 여당의 김성태 간사가 얘기하는 것도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뭐 유승민 원내대표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규모 1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일 이전에 처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을 되도록이면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추경을 하면 국가 부채의 부담이 좀 커지니까 그런데요. 부채가 되는 근데 거죠. 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그 민간의 투자를 좀 유도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여야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면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이제 세입을 보전하는 추경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메르스라든가 가뭄 대책
대책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출의 항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추경이 이제 7월 20일까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엔 한두 달이 걸리고 연말 안에 이제 이 돈을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그 기본적인 그 경제학적인 걱정거리나 아니면 우려는 있지만 방향성과 규모, 그다음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세출 항목에 대해서도 큰 부분은 이견이 없는 것처럼 것이다. 보입니다. 예. 사실 야당과의 걱정보다는 여권 내의 걱정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래 당정 협의에도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못하고 정책위 의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조율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불협화음이 예상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추경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정부하고 청와대에서 과연 유승민 원내대표를 파트너로 해서 같이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 결국에는 어그러지게 될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야권은 야권대로 결국에는 경기 부양에 관한 부분은 절대 안 된다. 그럼 메르스하고 가뭄과 민생에 관한 부분만은 동의해주겠다 해서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그 야당과 협상으로 가기 전에 먼저 여권 내부에서의 충돌의 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빨리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야당 상황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의 문제는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어제는 원샷까지 하면서 했는데 갈등 원만하게 좀 조정되는 걸 보십니까? 수면 밑에 그 지금 잠재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그 총선 공천에 있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몇 프로 하겠다 이 얘기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공천과 관련해서 그 사무총장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당 대표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죠. 권한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갈등도 아직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 거고. 최재성 사무총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사무총장이 공천에 있어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아마 그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러브샷을 한 거는 뭐 제가 듣기로는 원혜영 의원과 유인태 의원이 원혜영 의원이 집을 옮기셨다며요. 네, 비포자랑 도로로 돼 있는 시골 집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마당이 넓으니까 여기서 이제 보양식을 드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단합대회 비슷한 걸 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싸우더라도 사실 저런 단합대회 자리가 있으면 상임위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 모여서 또 러브샷도 하거든요.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러브샷을 잘 하실 분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러브샷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실제로 이런 아주 중요한 공천이라든가 개파의 이익 뭐 이런 부분이 야당은 첨예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건데요. 이제 당 외부에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일견 약간 봉합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외부의 상황이 더 크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잊혀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 그렇게 일각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결국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저 러브샷을 영혼이 없는 러브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봤지 않습니까? 잠복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복기 끝나봐야 알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야권 의원들도 잠복기 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잠복기라고 보는 거고 결국에는 친노 패권 독식 체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야권 신당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문재인 대표가 러브샷을 하고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눈물이 난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 부분이 계속 수면 아래에서 물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좀 더 분출되는 건 시간 문제 같았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